예, 안녕하세요. 와저스입니다. 자, 지금 시기가 좀 시기인 만큼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자꾸 언급을 하게 되네요. 예, 오늘도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는 이 코스닥의 위기가 왜 왔는가를 한번 분석을 좀 이제 가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가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예전에 방송 이제 저를 좀 한 몇 개월 좀 아신 분들은 제 방송하는 거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 말에 위기가 좀 올 거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왜 올해 말을 그렇게 겨냥을 했는가? 첫 번째가 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과열이었습니다. 과열. 그러니까 2017년도 후반기부터 10월 달이네요. 차트를 보면 11월 달부터 고점 뚫었으니까 11월 달부터 과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좋아진 거는 없었어요. 좋아진 건 없고 이게 기업이 어떤 매출이 막 늘어나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었어요. 이때 오히려 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재무제표나 매출,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상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바이오주를 기세로 잡아서 차트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차트는 이제 주식 차트는 그 본질을 깨면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면 이게 현상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로 과열이 됐다라는 거죠. 과열이 됐다라는 증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그건 바로 300일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00일선. 자, 코스닥을 크게 한번 보죠. 300일선과의 이격도, 저 검은색 선이 300일선이거든요. 이 300일선이. 자, 이 300일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질 때마다 폭락을 합니다. 반대로 300일선과의 이격도가 아래로 벌어질 땐 또 급등을 하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결국은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얘는 개별 종목처럼 어떤 거품의 가치를 계속 물고 갈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코스닥이라는 건. 그래서 과열이 되면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말을 얘기했던 거예요. 일단 차트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과열됐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의 어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소식은 뭐였죠? 그건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어요. 남북 경협주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은 벌써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이제 기억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자꾸 꺼내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별개 얘기지만 이제 마치 이제 제가 이런 걸 몰랐다라는 식으로 저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갖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 이미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테두리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때 이제 그 누구였죠? 그 어떤 투자자의 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남북 경협주 또 한국 증시는 좋은 방향 흘러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경협주가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자, 근데 그렇게 가지 못했고 여기서 다시 잡아줘서 가는가를 기대했지만 여기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최근의 움직임 여기서부터 탈환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관점으로 분석이 가네요. 차트 분석상 어떻게 또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냐면 자, 제가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대시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그냥 막 찍은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대시세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40일 동안의 계속적인 매수세 등장입니다. 40일 동안에 한 달 좀 넘게 한 달 조금 넘게 계속적으로 매수가 코스닥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희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엠파형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차트에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누군가가 계속적인 상승을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트를 많이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코스닥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모멘텀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은 많이 드물어요. 이런 상황은.
그것도 이제 5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죠. 5일선을 깨면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그 이제 모멘텀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5일선 자체를 이탈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아니고 이제 5일선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굉장한 힘이 발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그럼 밑에서 찍고 봤을 때 10%가 단기간에 올랐다는 거죠. 단기간에.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대시세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밀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 5일선 지킬 수는 없어요. 한번 밀릴 겁니다. 근데 밀리고 나서 들어왔을 때 다시 이 선을 회복해주면 그때가 진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의아했죠. 실패했네. 왜 떨어지지? 그러면은 이제 답은 하나예요. 남북 경협주에서 기대를 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차트상으로 기대를 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이 코스피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이유는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죽하면은 여러분, 이제 저도 종목 추천을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안 한다고.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 대시세를 뚫고 가는 거, 경협주가 여기서부터 다시 탄력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받고 여기서부터 찔러서 올라가는 그 힘이 있어야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여기서 밟고 올라가는, 그러면은 다른 외부 자금이 다 들어옵니다. 왜냐면 차트가 이쁘니까 다 들어오게 돼요. 차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차트가 이뻐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모멘텀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전고점 또 뚫고 살짝 밀려도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가 왔을까? 근데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경제가 위기가 온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계속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위기의 이번의 출발점은 이제 서프라임 사태 때는 미국이었지만 이번의 출발점은 중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은 경제 의존도가 중국이 높아요. 의존도가 중국이 되게 높아요. 제조업이 중국에 대한 부품 납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어떻게 중국이 이겨요? 중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는 이제 불보듯 뻔한데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국 차트를 한번 갖고 와보죠. 중국 차트도 한번 보면서 보세요. 이미 올해부터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박살이. 근데 이 그림이 웃긴 게 뭐냐면 한국 증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런 강의도 한번 한 적 있었어요. 이제 저희 수강생 회원님들한테 그날의 증시가 중국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스닥보다. 그날의 증시의 힘이 이제 나스닥 영향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따라가는 모양은 중국 증시가 더 똑같아요. 따라가는 모양은, 이 단기적인 흐름은 그만큼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한국은 남북 경협주가 아니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증시가 오를 이유 말하는 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정권 바뀌고 나서부터 대기업 엄청 까이고 있죠. 예, 엄청 조사 들어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하청업체까지 이어집니다. 그 데미지가, 걔네가 조사받으면은 일단 일이 스탑이 돼요. 그쵸? 네, 대기업이 만약에 두들겨 맞고 있어요. 정부한테 어떤 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진행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이 스탑이 돼요. 스탑이 되면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갑자기 손가락 빠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상황이었고, 거기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쟁 속에서 나오는 그 리스크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국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죠. 예, 그런 리스크도 우리가 있는 거고, 그죠? 안보의 위협은 조금 벗어났다라고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코스닥을 움직이는 건 경제입니다, 그죠? 회사들이에요,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겠죠.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부채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몸을 사리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경제순환 곡선에서 이제 뭐 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과열이 될 수도 있고 상승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순환 곡선은 늘 있는 법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어떤 컨디션과 같은 거죠. 너무 뛰면은 힘드니까 좀 쉬고 너무 쉬었다 싶으면 몸이 좀 안 좋아지니까 다시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텐션 받아서 또 하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자연스러운 그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환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뭐 제가 경제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 수준입니다. 예. 본다고 한다면 순리대로 보면은 일단은 좋을 게 없다. 그래서 횡보장이나 또는 약간의 조정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긴박하게 차트가 빠지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좋을 게 없어서 최소한 상승은 못하더라도 횡보나 또는 이제 약간의 우하향이나 이런 그림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냥 오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빠지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단순히 외국인들이 도망갔다 이게 아니에요. 걔네가 손해를 감수하고 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해되시죠? 지금 거대한 돈들이 떨어지면은 걔네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손해 봤을 거야. 누군가 먼저 튀었을 거 아니에요. 외인들이라고 뭐 손해 안 봅니까? 누군가 먼저 큰 돈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후발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가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걔네가 한꺼번에 튄다라는 건 이게 돈이 한꺼번에 나간다라는 건 작정하고 손해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빠질 거면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개파락 했을 때 제가 말했죠. 개파락 했을 때 저는 이제 스윙에 대해서 손 놨습니다. 스윙 매매나 장투나 기간을 보유하는 매매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빠지는 정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정도가 있으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정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도가 지나치면 그거 받아줄 수 있는 정도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물리적으로. 이건 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심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돈이거든요, 돈. 이 빠져있는 돈을 다 메꿔줘야 돼요.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럴 거면 애초에 그렇게 할 거면 이 정도로 왜 뺐냐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윙을 쉬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도 쉰다고 했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세컨더리 그 보이콧이죠. 예. 근데 그게 참 시기가 절묘한 게 그거의 프레임을 맞춰서 보면은 이 증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보다 정보는 앞서 있습니다. 돈을 크게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정보를 우리보다 앞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금융에 대한 그 제재가 들어간다. 금융권. 지금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 보니까 보름 전부터인가 막 얘기 나오고 있고 막 제가 봤을 땐 헛소리는 아니에요. 헛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제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세계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이잖아요.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잖아요. 불과 1년도 안 돼. 1년 됐네요, 이제. 예,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기 일본 앞바다에다 미사일 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기억나시죠? 일본 사람들이 그 미사일 봤어요. 육지에서. 저도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야, 미사일이 눈앞에서 떨어지네. 비록 바다지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과시했잖아요. 우리 미사일 쏠 수 있다. 언제든지 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 테러 국가죠. 잠재적 테러 국가. 이미 뭐 폭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폭행을 한 거죠. 협박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재를 당연히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제재를 어떤 사과나 어떤 합의나 그런 거 없이 한국이 무작정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게 맞거든요. 무작정 도와주고 무작정 지원하겠다. 지금도 뭐 천억인가 뭐 이거 막 지원하고 뭐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눈치 보고 있거든요. 상황이.
아니 그러고 있는데 제재를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치니까 그런 루머가 돌아서 돈이 빠지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한쪽으로 이제 한쪽 프레임으로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제가 과거 차트를 그렇게 연구했지만 이 상황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딱 터져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브렉시트가 딱 터져서 나오는 상황. 어떤 위기가 눈에 보이는 위기가 정확하게 딱 터졌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때 다 빠지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뭐 없어요. 이유가 없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더 혼동 상태가 패니까 온 겁니다. 이유가 없이나 내려가 버리니까. 저도 그랬고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없으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심리라서. 근데 이유가 있으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이제 고민해 봤을 때 사실 중국에 대한 무역 경쟁에 대한 어떤 결말은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아직은 안 나왔어.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잠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투자자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섣불리 돈을 이렇게 빼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일 가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권 제재가 들어간다. 만약에 지금 이제 루머라고 하고 있잖아요. 뭐 솔직히 루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입장이에요. 저는 솔직히 루머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장난 아닌 거예요. 금융권이 이제 딱 제이면은 야 그냥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들이 일단 묶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예금자 보호법 이상의 돈들이 다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것도 시작해서 은행의 돈들이 다 유출되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도출될수록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은행이 은행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뱅크런 상태가 터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은행은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돈을 다 줄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다 빠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루머지만 루머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만 루머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정부만 루머라고 해. 금강원에서만 루머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확인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외에 어떤 다른 언론들에서는 루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확정으로 얘기하진 않고 가능성으로 얘기합니다. 가능성.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면은 그 프레임이 좀 맞긴 해요. 이 연출된 상황과 그리고 지금 그런 이제 위기감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해는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위기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주가가 계속 내려갈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가 당장 계속 내려가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눈에 확실히 보여야 돼요. 일단 그 심리가 반영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 위기감에 대한 심리가 반영이 됐고 이제 여기서 그 위기감이 살짝 시간이 지나면 약간 잊혀지거든요. 위기라는 건.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차트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증시는 절대로 안정적이거나 여러분들이 방심해야 될 상황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증시는 안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여전히 제가 말한 2%의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2%가 이상이 빠지면 역시나 그때는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시점에서. 예,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항상 고민을 하고 일단 중국발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주가가 크게 박살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중국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대북 이제 제재, 미국에서의 제재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남북 경협주라는 게요 이렇게 돼버렸네요.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긴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남북 경협주를 계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주가가 또 박살나는 어떤 대외적인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웃긴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중요한 건요 상황 대응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시황을 예측하고 주가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가능성은 두고 무게를 둘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매매를 결정하는 건 지금 당장의 움직임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좀 언급을 하고 교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타로 종가에 접근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좀 포지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장이 좋아요. 다 빨간불이거든요. 제가 보는 애들은. 예, 오늘은 장이 좋습니다. 자, 이 장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여전합니다. 아니면 매매를 쉬어도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